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야, 우리 대표님들은 추석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영상에 올라갔던 세법 개정안이 1탄, 2탄, 3탄이 올라갔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통합본을 만들었으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부하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또 질문도 남겨주시고요. 추석 마지막까지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가장 핫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속 증여와 관련한 내용들을 먼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후속 영상에서는 저희가 주로 수행하는 법인 코칭과 관련한 주요 개정안 내용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고, 그 이후에는 세액공제 감면에 대해서 주요 개정안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준비해 보려고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의 의견을 더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개정안입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죠.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기초공제 2억 원하고 인적공제로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공제를 5억 원으로 두어서 기초공제 플러스 인적공제가 일괄공제액보다 적다라면은 일괄공제액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이 일괄공제의 5억 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의 적용받아온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 규모를 1인당 5억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개정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녀가 2명이라면은 17억 원을 물려줘도 상속세가 없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공제 2억 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다가 자녀가 2명이면 인적공제 각각 5억 원씩 해서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있으시다라면 배우자 공제가 최소한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플러스 5억 플러스 5억 플러스 5억이기 때문에 총 17억 원이 공제가 되어서 상속 재산이 17억 원인 경우에는 세금이 안 나온다라는 계산이 도출됩니다. 요새는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자산 규모가 10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자산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바뀌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옛날부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상속재산가액이 17억이라는 것은 순자산입니다. 즉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수자산이 17억이라는 부분인 거죠. 이 세법 개편으로 인해서 중산층들도 분명히 상속세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정부도 개정 취지를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지만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와 더불어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두 번째 개정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및 가세표준을 조정한다는 내용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가세표준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 최고세율의 구간을 삭제하고 가세표준 10억 초과분에 대한 40% 세율을 최고세율 구간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상속세 인적공제를 확대한다라는 개정안은 그래도 중산층의 그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이 개정안은 그 혜택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고세율 즉 50%를 내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40%만 내게 되는 부분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위층에 대한 혜택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서 부자 감세임을 지적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골자는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을 부가세 개편을 통해서
증세로 메꾸게 된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의 전산 체계가 더욱 고도화되면서 매출의 투명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부가세 부담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부가세 계산 시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대표적인 항목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율을 줄이겠다고 하니 이래저래 개인 사업자들의 부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죠. 저희도 고액자산가들의 재산 이전 및 상속세 절세 솔루션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세우게 되는 플랜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한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절차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해당을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중에서 사업 무관 자산의 범위를 조정한다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공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 무관 자산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액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무관 자산의 비율을 사전에 체크해서 줄여가는 과정을 보완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사업 무관 자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현행 규정으로서는 비사업용 토지 등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등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 그리고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이 대표적인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을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라는 취지로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법인이 보유 중인 임대부동산 중에서 임직원에게 임대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과 대여금 중에서 임직원의 학자금과 주택자금 목적의 대여금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과다보유 현금은 현행 직전 5개년도의 평균액의 150% 초과분에서 직전 5개년도 평균액의 200% 초과분으로 그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과거 몇 년간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공제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 무관자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업상속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사업 무관 자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 케이스를 매우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의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사전에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과다보유 현금에 대한 판단과 정기 예적금이라든지 각종 회원권 등에 대한 사업 무관 자산의 판단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처해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정안입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대한 내용에 해당을 하는데요. 최근 새롭게 설립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플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충분한 세법 검토를 거쳐서 신규 법인 플랜에 제안을 드리거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규정이 바로 상속증여세법의 제45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규정입니다. 해당 조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특정 법인이 그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에 그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서 특정 법인을 쉽게 가족법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번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서는 첫 번째로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두 번째 재산 또는 용역을 고가 또는 저가에 거래하는 경우 세 번째 채무를 면제, 인수, 변제해주는 경우 네 번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그 과세 대상 거래로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자본 거래에서 증자나 감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래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법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러한 자본 거래가 상증세법 제45조의 5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거래를 활발하게 활용한 여러 가지 절세 플랜이 가능했고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가족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활용한 플랜을 계획 중이셨던 분들은 설계 방향을 전면 재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라고만 광범위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자본거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시행령이 개정안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이 자본거래 범위에 가족법인으로서의 배당도 포함이 될 것인지의 여부인데요. 일부 사람들은 배당 행위가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포함된다라고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상증여와 배당은 엄연히 다른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저의 입장도 후자에 해당을 한다. 달리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시행령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내용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자산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2020년도의 세법 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등장하면서 그 하위 조문으로 함께 등장했던 내용인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같이 사라지나 싶었는데 이 내용만 살아남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내용을 먼저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전에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기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기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주식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규정이 처음에 세법 개정안에 등장했을 때에는 가장 이슈화되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익 소각의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이익 소각을 진행함에 있어서 1년간이라는 텀을 도야하기 때문에 이익 소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한다라는 부분이죠. 최근 가족으로서의 주식의 증여 이후에 진행하는 이익 소각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안 판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소각의 리스크가 많이 해소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라면 이익 소각에 관한 최근 판례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이익 소각에 관해서 설계 방향이라든지 스케줄링을 하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가족으로서 주식 증여와 이익 소각을 계획 중이셨던 대표님이 계시다라면 좀 더 체계적인 플랜을 통해서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익 소각에 대한 업무를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방향 설정과 스케줄링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개정안입니다.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업 밸류업 일환으로서 정부가 밀고 있는 세제 혜택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된 것인데요. 다소 아쉬운 내용으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개정 내용안을 먼저 살펴보시죠. 제가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해당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만 국한되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기존 영상에서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 정책이 상장 회사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 반사 이익을 비상장 회사들도 누리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세제 혜택의 대상은 상장 기업으로만 딱 특정을 해버렸는데요. 그래도 해당 과세 특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당해년도에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소각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하였고 직전 3개년 평균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했다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 5%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내용이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더불어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네 번째 개정안에 해당합니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개정안 또한 기업 밸류업의 일환으로 나온 세제 혜택 내용인데요. 이 내용 또한 비상장 회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뒤에 세법 개정안이 바뀌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보자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주와는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 주주가 지급받은 현금 배당액의 일부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과세특례 규정이고요. 현금 배당액 전액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주주하는 규모와 증가분에 연동해서 분리과세 배당 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로 개정안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4%가 아닌 9%로 인하하고요.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따른 세법 개정안 내용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그에 못지않게 정치권의 반발도 심각해서 실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법 개정이 통과되어 실제 시행이 된다면 추후 세제 혜택의 대상이 비상장 회사로 확대가 될런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개정 내용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규정의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현행 규정상에서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는데, 업종이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초기 3년간은 25%포인트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대 감면 적용을 24년도까지만 적용하고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그 첫 번째 개정안에 해당을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 현행 규정에서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청년 창업이 아니면 5년간 50%를, 청년 창업에 해당하면 5년간 100%를 감면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 감면율을 조정하겠다라는 것인데,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밖을 세부적으로 다시 구분합니다. 가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요. 가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청년 창업이 아니라면 5년간 25%, 그리고 청년 창업에 해당한다면 5년간 75% 감면해주는 것으로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한때 유튜버들 사이에서 송도에 사무실을 두면 5년간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 100%의 감면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균형 발전과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감면율이 바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바뀐 감면율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는 추가 감면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추가 고용을 통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면 그 증가율의 50%만큼을 추가로 감면 또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고용순대 추가 감면을 상시 근로자 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겠다라는 것이 창업 감면과 관련한 세 번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수도권에서 창업에 대한 기본 감면율은 낮추되 고용 증대로 인한 추가 감면율은 더 높여주겠다라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행 창업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가 없었는데 감면 한도를 연간 5억 원으로 제한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 감면 한도 부분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5년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창업 감면에서 방대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합 고용 세액 공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과거 세법 개정을 통해서 23년도부터는 기존 고용 증대 세액 공제와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 공제 등이 합쳐진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죠. 현행 통합고용 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형별 지원 방식을 개편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또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행 통합고용 세액공제 대상 상시 근로자에는 1년 미만 기간제와 초단시간 근로자, 즉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겠다라는 부분이 파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인원 증가수에서 법에서 정한 1인당 공제액을 곱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고용인원 증가수에 곱하는 1인당 공제액도 올려준다라는 부분인 거죠. 계속 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인건비 증가율 수준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분의 10%에서 최대 40%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 또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개편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엄청난 해당 사항이 됩니다. 혜택이 되겠죠.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해지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고용 증가와 인건비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현행보다 아주 커지는 쪽으로 개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 등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안 통과되고 세법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는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개정 내용인데요.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회사의 고용인원이 감소하게 되었다라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토해내, 이런 이슈가 있었다 부분인 거죠. 그러나 앞으로 고용이 감소될 것이 예견되어 있는 회사는 올해 고용이 증가했더라 하더라도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받아놨다 하더라도 내년에 감소되면 토해낼 건데 뭘 이렇게 열심히 받으십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사후관리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계속 고용 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게 되면은 1년간 추가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당근 내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책집보다는 당근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 공제로 분류되어 있던 정규직 전환자와 유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공제를 기본 공제와 통합하겠다라는 것인데,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해당 내용의 세법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해지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겠고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업종은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유용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에 중소기업은 투자 금액의 10%에서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올해 투자 금액이 직전 3년도의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3에서 4%를 추가로 또 공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본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분 공제율을 현행보다 높은 10%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기업의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고요.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5년도 1월 1일부터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 즉시 적용입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R&D 세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R&D 세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에는 일반 분야는 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 외에도 소프트웨어 대여, 구입비, 시설 임차료, 기술 지도비, 디자인 개발 지도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반해서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 여기만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대여, 구입비, 시설 임차료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지원 중에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있는데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그리고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이 범위를 좀 더 축소시키겠다. 수도권 내 중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감면 요건도 정비하겠다는 건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대상으로 가밀억제권역에서 3년 갈로 열고 공장 이전 중소기업은 2년 이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단서 규정을 추가해서 단 이전인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업종 기준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에서는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전
전 2년 이상 공장 이전의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라고 개정하겠다라고 하네요. 세액 감면의 적용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 역시 통과되면 25년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7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복 지원 배제에 관련한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굉장히 많은 세제 지원 혜택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깜빡 1년 정도 놓치고 나면 무슨 내용들이 변화되는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 적용을 할 수 없는 규정들을 정리해서 명시해둔 규정이 별도로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현행 규정상으로는 중복 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을 추가해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현행 규정에서 상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에서 고용증대에 따른 추가 감면과 통합고용 세액공제만 중복 지원이 배제되고 있었는데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중복 지원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창업 감면이 다 끝나고 나면 이로써 이후부터 쌓여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2월액을 다시 가져와서 공제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세액 감면의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창업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개정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에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용이 중복지원 배제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에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서 비슷한 성격의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와 중복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